서울 강남의 한 고급 사립병원, 그 차갑고 적막한 분만실. 공기 속에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옅은 피비린내가 감돌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홀로 차가운 분만대 위에 누워 있었죠. 정말 지독한 산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서 온몸의 신경을 하나하나 잡아 찢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여자는 강해야 한다.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의 그 말씀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박씨 가문에 시집 온 후 남편 박진우의 냉담함과 시어머니의 혹독함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지푸라기였죠. 아니, 어쩌면 그녀를 올가맨 주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낳는 이 순간, 이 경이롭고도 두려운 순간에도 남편 진우는 곁에 없었어요. 늘 그랬듯 긴급회의 따위의 뻔한 핑계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익숙한 고독감 속에서 서연의 곁을 지키는 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어머니뿐이었죠.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무통주사를 놓으려던 바로 그 찰나, 시어머니가 검은 그림자처럼 달려들어 그 주사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서연의 고막을 찢듯이 파고들었죠.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의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서연을 산채로 집어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증오가 불타올랐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미세한 떨림마저 느껴졌죠. 그녀는 이빨 사이로 독을 바른 검처럼 모진 말을 내뱉었어요. 이 고통을 똑똑히 맛봐야 내 존재를 깨달을 게다. 애 하나 제대로 못 낳는 쓸모없는 것. 그 목소리엔 서연에 대한 멸시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러온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원한이 토해져 나왔어요. 서연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멸감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완전히 정신을 놓기 직전 그녀는 시어머니가 나찌막이 읊조리는 저주 같은 속삭임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이놈의 혈통. 이 지긋지긋한 업보. 혈통, 그리고 업보라니. 그 단어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은 안개 같은 혼돈 속에서 퍼뜩 깨어났어요. 아기의 간헐적이지만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찬 최 의사의 얼굴이었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자신의 아이, 그토로 고대하던 작은 생명체의 발목에 기이한 꽃무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건 평범한 모반이 아니었죠. 마치 정교하게 그려진 어떤 토템처럼 신비로우면서도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그 꽃잎 한 구석에는 아주 작은 낙인까지 찍혀 있었어요. 최 의사는 떨리는 몸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이서연 씨, 이건 혈통의 증표가 아니에요. 이건 해신그룹의 저주입니다. 30년 전 아주 끔찍하게 묻혀버린 비밀이라고요. 서연의 심장이 바닥까지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신그룹? 저주?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자신의 아이가 어째서 이런 끔찍한 단어들과 엮이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서연이 병상에서 부서질 듯한 몸을 힘겹게 일으켜 최 의사에게 방금 한 말의 의미를 캐물었어요. 하지만 최 의사는 복잡한 눈빛으로 아이를 그저 바라보며 이건 매우 희귀한 선천성 모반이라는 의학적인 말 외에는 더 이상 답을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녀는 다만 과거에 이런 희귀한 유전 형질과 관련된 사례들이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혹은 사라짐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녀가 신중하게 입을 다물수록 서연의 마음속 의욕은 검은 안개처럼 더욱 짙어졌죠. 그녀는 무언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묶여있음을 직감했어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나타난 남편 박진우. 그는 아들의 발목에 새겨진 흉터를 보고도 정말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그냥 모반이잖아.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어머니가 미신 같은 소리 말고 빨리 몸조리나 하라고 전하래. 그는 여전히 아내의 불안과 공포를 마주하는 대신 어머니의 그늘 아래로 급하게 숨어버렸죠. 박진우가 서둘러 병실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가 병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냉혹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짐짝처럼 훑어본 뒤 천천히 아기 침대로 걸어갔죠. 그리고 아이의 발목에 있는 그 기이한 무늬에 시선이 닿았을 때 서연은 똑똑히 봤어요. 그토록 오만하고 단단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고
그 육중한 몸이 파르르 살짝 떨리는 걸요. 그 증오로 가득 찼던 두 눈에 분명히 극도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공포는 순식간에 더 깊고 어두운 증오로 대체되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늘 차갑기만 하던 그 손을 뻗어 거의 떨면서 아이의 발에 있는 무늬를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복잡했죠. 증오 속에서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비통함과 아주 희미한 연민마저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손을 황급히 거두며 날카롭게 경고했어요. 이 흉터에 대해 절대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마라. 이건 저주야. 그건 단순한 혐오가 아니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절망처럼 들렸죠. 퇴원 후 서울 교외의 고풍스러운 박씨 가문 저택은 서연에게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어요. 그녀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며 시어머니의 비웃음과 감시를 감내했고, 밤에는 아들이 깊이 잠든 후 몰래 서재에 숨어들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해신 그룹의 저주, 30년 전 비밀. 하지만 정보는 철저히 검열되어 있었어요. 관련된 기사나 게시물은 모두 삭제되었거나 단편적인 조각들만 남아 있었죠. 그러다 거의 폐쇄된 한 오래된 커뮤니티에서 윤태준, 비극적 사고라는 낡은 게시물과 아주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는 깊은 우수에 차 있었지만 놀랍도록, 정말 놀랍도록 남편 박진우와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숨이 멎는 듯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 며칠 후 한밤중 서연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소리는 바로 옆 시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녀는 차가운 복도를 맨발로 걸어가 두꺼운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태준아, 내 아가, 내 태준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를 향한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끝없는 한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업보라는 말과 함께 그 아이와 치른 대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증오는 이유 없는 게 아니었으며, 그건 30년 동안 깊이 묻혀있던 비밀, 바로 윤태준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서연은 자신이 거대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비밀의 소용돌이를 건드렸음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칠흑 같은 안개를 걷어내기로 결심했죠. 서연은 수소문 끝에 최 의사의 조심스러운 소개를 받아 과거의 신 가문의 재봉사였다는 강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서울의 오래된 재개발이 멈춘 듯한 골목 깊숙한 곳, 낡고 스산한 집에서 나온 강 할머니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애신 가문과 30년 전의 일을 꺼내자마자 할머니는 새파랗게 질리며 당장 돌아가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 이름은 입에 담는 게 아니야. 젊은 양반이 험한 일 당하려고. 하지만 서연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발의 흉터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내밀자 할머니의 거친 손은 심하게 떨렸고, 동공은 잊고 있던 공포로 수축했죠. 이걸, 이게 어째서. 마침내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30년 전의 비극을 털어놓았어요. 30년 전 해신그룹은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였죠. 당시 젊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김혜숙은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해신그룹 윤 회장의 하나뿐인 동생 윤태준과 금지된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은 가문의 눈에 추문이자 죄악이었죠. 하물며 김혜숙은 윤태준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어요. 해신 가문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태준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았죠. 모두가 사고라고 했지만 난 안 믿어.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해신 가가 어떤 집안인데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강 할머니는 비분간개했어요. 김혜숙은 결국 가슴 가득한 고통과 증오를 안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강제로 지금의 박씨 가문에 시집을 와야 했죠. 강 할머니는 사진 속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흉터는 귀신 장난이 아니야. 그게 바로 윤태준, 그 양반의 혈통을 증명하는 표식이라고. 그리고 해신 가문이 저지른 죄업에 살아있는 증거지. 그 표식을 가진 사람은 해신 가에서 가만두질 않았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의 나이, 그 뼈에 사무친 원한, 그리고 남편 박진우의 얼굴이
윤태준의 흑백 사진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 끔찍한 진실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편 박진우는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윤태준과 김혜숙의 핏줄 해신 가문이 죄악의 씨앗으로 여겼던 바로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그 발의 흉터는 이 비극의 되물림, 격세유전이었던 거죠. 그때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그는 서연이 쓸데없는 일을 캐고 다닌다며 분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실을 마주할까 두려워하는 아이 같은 공포와 깊은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강 할머니는 서연에게 떨리는 손으로 작은 손수건에 싼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젊은 시절에 김혜숙과 윤태준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건 모든 추측을 확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거실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시어머니 김혜숙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단단했던 위장과 오만함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이내 30년간 억눌렀던 통곡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그녀는 해신 가문이 자신의 모든 걸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왜 서연을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절규하며 털어놓았어요. 네가 아이를 가진 그 행복한 모습에서 나는 운명의 무참히 짓밟혔던 과거의 내 모습을 봤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다. 그녀는 박진우가 윤태준의 아들이며 발목의 흉터는 해신 가문의 피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낙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직접 주도하고 자신에게 영원한 침묵을 강요한 사람이 바로 윤태준의 형이자 현 해신그룹의 총수 윤태산 회장이라고 밝혔죠. 당신은 이 지옥의 고통을 몰라.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고 그 사람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낯선 집으로 팔려가듯 시집와야 했던 그 굴욕과 절망을 그녀는 30년 동안 매일 밤 태준의 얼굴을 꿈꾸며 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봤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 뱃속의 아이는 축복받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내가 빼앗긴 모든 걸 당신이 가진 것 같아서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하지만 아이의 발목에서 그 표식을 봤을 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고 했죠. 윤태준의 피가, 그 증거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해신 가문이 윤태산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피 맺힌 고백을 듣고 저택을 나온 서연의 마음은 납처럼 무거웠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가 막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검은 그림자가 덤벼들어 증거가 든 핸드백을 거칠게 빼앗으려 했죠.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순간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굴러들어온 돌이 100년 가문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해신 그룹의 후계자이자 윤태산의 아들인 윤태하였어요. 그는 값비싼 슈트를 입고 거만한 태도로 서연을 위협하며 말했죠. 내 지위와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30년 전의 낡은 스캔들 따위로 내 앞길을 막을 생각 마. 다시 한번 경거망동한다면 당신 아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 서연은 자신이 위험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음을 깨달았죠. 해신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 30년 전 윤태준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자신과 아이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걸요. 공포에 질려 집에 돌아왔을 때 박진우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듯 텅 빈 눈으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무력한 아이처럼 달려와 그녀에게 안기며 자신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며 오열했죠.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30년 전 비극적으로 죽은 윤태준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괴물처럼 대하며 살아왔다는 걸 모두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비로소 자신의 비겁함과 회피를 고통스럽게 깨달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워 보였어요. 서연은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녀 자신도 너무나 지쳐 있었죠. 윤태아의 압박은 더욱 악랄하고 교묘해졌어요. 인터넷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서연을 탐욕스러운 망상증 환자로 모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친권을 박탈하겠다는 해신 그룹 법무팀의 변호사 서한까지 날아왔어요. 절벽 끝에 몰린 서연은 그러나 자신을 보며 맑게 웃는 아이의 눈을 보며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다짐했어요. 그녀는 최 의사와 강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용기 있는 인권 변호사와 베테랑 기자를 비밀리에 연결했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죠. 한편 남편 박진우 역시 무너진 폐허 속에서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섰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죠. 그는 어머니의 옛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도 몰랐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는 생부 윤태준이 자주 찾았다던 낡은 헌책방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은 윤태준이 얼마나 김혜숙을 열렬히 사랑했는지 그리고 가문의 거센 압박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증언했죠. 그 양반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 혜숙 씨를 지키지 못했다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또한 그는 당시 해신그룹에서 일했던 은퇴한 비서를 찾아갔어요. 비서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박진우가 윤태준의 아들임을 알게 되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윤태준의 죽음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윤태산 회장이 직접 모든 일을 지시하고 은폐했다고 폭로했어요. 마침내 박진우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다락방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윤태준이 남긴 절망 어린 일기장과 두 사람의 정표였던 정교한 연꽃 모양의 비녀가 들어있었죠. 일기장에는 김혜숙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가문에 대한 분노,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눈물처럼 번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미안하다, 혜숙아.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부디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신 그룹의 총수 윤태산 회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서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그에게서 면담을 요청하는 단정한 초대장을 받았죠. 경비가 삼엄한 호텔의 밀실. 그곳에는 윤태산 회장이 값비싼 슈트가 아닌 수수한 한복 차림으로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서연이 예상했던 분노나 오만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30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죠. 그는 뜻밖에도 서연의 품에 안긴 아들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발목, 그 붉은 꽃무늬 흉터를 가볍게 어루만졌죠. 그 행동은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겁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태준이와 똑같구나.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이 표식은 우리 집안의 저주다. 3대째 내려오는 지독한 유전 형질이지. 태준이도 이걸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나도 가지고 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게 아니야. 다만 이 아이가 그리고 당신이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확인하러 왔다. 마침내 마지막 대면의 날이 밝았어요. 해신 그룹 본사 가장 높은 층의 삼엄한 밀실에는 윤태산과 저기에 찬 윤태아, 넓기 나간 박진우, 그리고 붕괴 직전의 김혜숙이 모두 모여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낡은 사진, 강 할머니의 증언, 흉터에 대한 의학적 분석 보고서까지요. 윤태아가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며 코웃음치며 반박하려던 찰나 박진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윤태준이 남긴 절망 어린 일기장과 두 사람의 정표였던 정교한 연꽃 비녀를 테이블 위에 꺼내들었죠. 일기장을 펼치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절규를 읽기 시작했어요. 형님, 왜 우리의 사랑이 죄가 되어야 합니까? 혜숙은 가난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형님은 가문의 명예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당당히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모든 시선이 윤태산 회장에게로 모였어요. 그는 눈을 감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했죠. 윤태산 회장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30년 전의 잔혹한 진실을,
그 누구도 몰랐던 그날 밤의 일을 토해내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태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가문의 명예 때문에 동생 윤태준과 김혜숙을 강제로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김혜숙을 협박해서 돈을 주고 쫓아냈고 윤태준에게는 해외지사 발령을 명령했다고요. 하지만 윤태준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는 가문을 버리고서라도 김혜숙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날 밤 형제는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다윈. 태준이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눈빛이었어. 그는 내게 말했지.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다만 해숙과 아이만은 제발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날 밤 윤태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형님, 이게 형님이 원하시던 거죠. 가문의 명예가 지켜졌습니다. 부디 해숙과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윤태사는 절규했죠.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에 굴복해서 김혜숙을 박씨 가문으로 떠밀어 보냈어.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면서도 나는 외면했어. 윤태사는 널리 나간 김혜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분만실에서 서연 씨에게 보였던 그 잔인함이 30년간 억눌린 고통과 공포의 폭발이었음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겪었던 그 지옥을 다른 여자가 겪는 걸 보며 무너졌던 거야. 그는 계속했어요. 당신이 서연 씨를 미워한 건 서연 씨 때문이 아니었지.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였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우리 가문에 대한 분노였어. 당신은 30년 동안 그 감정들을 억누르며 홀로 싸워왔던 거야. 김혜숙은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윤태사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때 절대 권력이었던 그는 김혜숙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만의 참회였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제 동생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파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바로 그 연꽃 비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김혜숙에게 돌려주며 말했죠. 이건 태준이가 당신에게 주려고 마련했던 겁니다. 그날 밤 그의 방에서 내가 찾았어요. 30년 동안 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숙은 그것을 붙잡고 잃어버린 반평생의 사랑과 증오를 한꺼번에 토해내듯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비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죠. 태준아, 우리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거니. 화려했던 해신 가문의 껍질이 완전히 찢겨나가고 피로 얼룩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들 윤태아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시는 거예요? 윤태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예라고. 그 빌어먹을 명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했는지 아느냐. 내 삼촌은 그 명예 때문에 죽었고 이 여인은 30년을 지옥에서 살았다. 그리고 너는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 하고 있어. 윤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이서연 씨와 그 어린아이를 위협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하고 너는 내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난 그걸 막아야겠다. 윤태아는 반박하려 했지만 윤태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의 거짓은 없다. 나는 모든 걸 세상에 밝힐 거야. 우리 가문이 저지른 이 죄악을 모두. 진실의 파도는 거셌어요. 윤태산 회장은 약속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30년 전 가문의 죄악을 모두 인정했어요. 저는 제 동생 윤태준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문의 명예라는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고 그의 사랑을 짓밟았으며 그의 아이와 여인을 평생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김혜숙 여사는 30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박진우는
자신의 정체성조차 모른 채 거짓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문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 아들 윤태아는 이 진실을 밝히려는 이서연 씨와 그 아이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30년 전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의 반복입니다. 저는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합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해신그룹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30년간 은폐되었던 추악한 죄악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낱낱이 드러났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서연을 위협했던 윤태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증거인멸 교사,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죠. 재판정에서 그는 여전히 거만했어요. 하지만 증인석에 선 서연이 아이를 안고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아이 발목의 흉터가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어요. 의학 전문가는 증언했어요. 이는 매우 희귀한 유전적 표식입니다. 해신 가문에서 3대째 내려오는 형질이며 고 윤태준 씨의 직계 혈통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윤태아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처벌은 해신그룹에서의 영구 제명이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가문에게 버림받으며 모든 걸 잃었어요. 윤태산 회장은 약속대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어요. 그리고 해신그룹의 남은 자산을 동원하여 거대한 의학 연구 기금을 설립했죠. 이 기금은 한때 저주라 불렸던 유전적 표식을 연구하고 비슷한 비극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기금의 이름은 윤태준 기념재단이었죠. 시어머니 김혜숙은 윤태산의 공개적인 참여를 본 후 30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한과 증오의 족쇄에서 비로소 풀려났어요. 그녀는 서연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 오만했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갇혀 있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고통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당신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서.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모두 끝났어요, 어머님.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잖아요. 김혜숙은 모든 걸 내려놓고 멀리 떨어진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남은 생을 참회하며 떠나간 태준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로 선택했죠. 떠나기 전 그녀는 서연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어요. 태준이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녀는 난생 처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건강하게 자라렴. 내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그 행복을 내가 꼭 누리기를 바란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한 건 박진우였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졌음을 알게 된 그는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심하게 흔들렸죠.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서연은 그런 그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죠. 어느 날 박진우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양아버지의, 어머니의, 가문이. 이제는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겠어, 서연아.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가면 돼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하나씩. 박진우는 더 이상 과거처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걸 버리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꼈죠. 비록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그 폐허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고통스러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서연과의 관계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서연. 그녀는 한때 소박한 행복을 꿈꿨지만 이제는 거대한 진실의 폭풍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이겨냈어요. 그녀는 해신 가문의 어떤 제안도 거절했죠. 윤태사는 그녀에게 거액의 보상금과 윤태준 기념재단의 지분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단호히 거절했죠.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 그저 제 아이가 자유롭게 이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그 화려한 감옥을 떠났어요. 박씨 가문의 저택도 해신 그룹의 그림자도 모두 뒤로 한 채요.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꾸렸죠.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아주 잘 드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가끔 박진우가 찾아왔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하고 불안해 보이던 남자가 아니었죠.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연은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결정할 일이에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놀았죠. 아이의 발목에 새겨진 그 붉은 꽃무늬 흉터는 햇빛 아래 여전히 선명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친구들이 내 발에 꽃이 피었다고 예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서연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 발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건 아주 특별한 표시야. 우리 아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란다. 할아버지요?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어떤 할아버지예요? 나 할아버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주 용감하고 사랑이 많았던 할아버지셨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셨어. 그리고 그 크고 깊은 사랑이 너에게까지 이어진 거야. 그럼 이건 사랑의 표시예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 우리 아들. 이건 사랑의 표시야. 그리고 용기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진실을 지켜낸 증거이기도 하고, 아이의 발목에 새겨진 꽃무늬 흉터는 더 이상 저주나 낙인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 여인의 강인한 모성애가 30년의 굴레를 깨뜨린 용기의 증거이자 진실의 표식이 되었죠. 서연은 비록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실과 존엄, 그리고 다시는 거짓에 가려지지 않을 자유롭고 사랑이 가득한 미래를요. 가끔 윤태산 회장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는 여전히 참여하며 살고 있었죠. 윤태준 기념재단은 수많은 희귀 유전 질환 가정들을 도우며 매년 성장하고 있었어요. 김혜숙도 가끔 편지를 보냈어요. 사찰에서의 삶은 평화로웠고 이제야 진정으로 태준을 마음속에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박진우는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발로 당당히 서서 살아가고 있었죠. 서연과 아이는 가끔 그 카페를 찾았어요. 그가 만든 따뜻한 커피와 쿠키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아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며 맑게 웃었죠. 아이의 발목에 새겨진 붉은 흉터는 따스한 햇빛에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생각했죠. 우리는 해냈어. 우리는 결국 진실을 밝혀냈고 자유를 되찾았어. 30년 동안 묻혀있던 그 끔찍한 비극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이야기가요.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서연의 품에 와락 안겼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아가.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 그들의 앞에는 끝없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당당히 써나갈 수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잔인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걸요. 서연과 아이 그리고 박진우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했어요. 대신 가문의 저주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사랑과 희망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꿋꿋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꽃무늬 흉터는 이제 축복의 표시가 되었어요. 그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단단한 다리였죠. 윤태준의 숭고한 사랑이 김혜숙의 고통을 거쳐 박진우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이 작은 아이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사랑은 30년의 어둠을 견뎌냈고, 이제야 비로소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눈부신 빛 속에서 환하게 미소 지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